역사는 언제나 이긴 자의 목소리로 기록됩니다. 조선을 세운 이성계는 위대한 영웅으로 교과서에 남았죠. 하지만 그 찬란한 건국 이야기 뒤편에는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또 다른 역사가 숨어 있거든요. 고려 왕씨들 500년 왕조를 이어온 그 혈통이 조선 건국 이후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지 아십니까? 강과 바다의 산채로 던져졌고 성씨마저 바꿔가며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오직 왕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은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승자가 지워버린 그 비극의 역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 이름만 들으면 왕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는 왕이라는 껍데기만 쓴 인물이었습니다. 이성계 일파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골라 옥자에 앉힌 꼭두각시였거든요. 실권은 없었고 결정권도 없었습니다. 그저 도장이나 찍어주는 허수아비 왕이었죠. 그런데 공양왕,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한 명 있었거든요. 바로 정몽주였습니다. 고려에 대한 충절로 유명한 그 정몽주. 정몽주는 이성계 세력에 정면으로 맞서며 왕실을 지키려 했고 공양왕은 그를 방패 삼아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392년 4월 선주교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이방원이 보낸 자객들이 정몽주를 철퇴로 쳐 쓰러뜨렸죠. 피가 낭자한 그 돌다리 위에서 고려의 마지막 희망도 함께 쓰러진 겁니다. 정몽주가 죽던 날 밤 공양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도 직감했을 겁니다. 이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다는 걸, 성을 지키던 마지막 장수가 쓰러진 것처럼 공양왕은 그 순간부터 완전한 고립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몽주의 죽음은 단순한 신하 한 명의 피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려 왕조 자체에 선고된 사형 판결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마지막 수호자를 잃은 왕,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정몽주가 죽고 나서 공양왕이 선택한 방법은 정말 전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동맹을 제안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500년 역사 속에서 왕이 신하에게 우리 손잡읍시다 라고 먼저 손을 내민 일이 있었습니까? 그만큼 공양왕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던 거죠. 공양왕이 직접 쓴 교서에는 이성계를 향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너를 동맹으로 인정하겠다. 대신 너도 나를 왕으로 인정하라. 왕이 신하에게 윤리적 족쇄를 채우려 했던 거거든요. 이성계가 감히 동맹을 맺은 왕을 폐위하는 역적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명분의 방패를 만들려 했던 겁니다. 외교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수였습니다. 상대를 명분으로 묶어두는 전략이니까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죠. 이미 군사력도 조정도 여론도 전부 이성계 손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명분은 칼 앞에서 한없이 약하거든요. 중소기업 사장이 대기업 회장에게 우리 파트너십 계약 맺읍시다 라고 문서를 내밀어봐야 대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인수해버릴 수 있는 것처럼요.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종이 한 장짜리 동맹은 아무런 실효가 없었습니다. 결국 공양왕의 교서는 이성계 진영에서 그냥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눈물겨운 마지막 외교였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죠. 왕의 절박한 몸부림은 그렇게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조선 건국 세력에게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공양왕을 끌어내릴 명분, 그것도 왕실 내부에서 나오는 명분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찾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비안 씨, 공민왕의 후궁이자 고려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던 바로 그 여인이었거든요. 이성계 일파는 정비안 씨를 압박했습니다. 당신이 공양왕 폐위 조서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왕실의 어른이 직접 왕을 내쫓는다는 명분을 만들려 했던 겁니다. 외부 세력이 왕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됐으니까요. 그래야 반란이 아닌 교체처럼 포장할 수 있었거든요. 정비안 씨는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1392년 7월 12일 공양왕은 공식적으로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500년 고려 왕조가 그렇게 문서 한 장으로 막을 내렸죠. 조선 정부는 정비안 씨에게 노후를 보장해줬습니다.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지만 그게 그녀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자신의 손으로 왕조의 마지막 도장을 찍었다는 죄책감은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정비안 씨는 말년을 술에 의지하며 보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 재위 10년이 돼서야 겨우 생을 마감했죠.
화려한 궁궐에서 왕실의 어른으로 살았던 여인이 스스로 그 왕실의 종지부를 찍고 죄책감 속에 술잔을 기울이다 눈을 감았습니다. 고려 멸망의 슬픔은 전쟁터가 아니라 한 노년 여인의 고독한 방 안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었던 겁니다. 조선이 건국되자마자 정도전은 움직였습니다. 이성계의 해결사,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이성계보다 더 냉혹한 설계자였던 그가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거죠. 먼저 표적이 된 건 정몽주의 측근들이었습니다.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인물 56명이 줄줄이 유배길에 올랐거든요. 그런데 정도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성계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정몽주 측근 8명에게 곤장 100대를 때렸습니다. 곤장 100대가 어느 정도냐고요? 사실상 사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맞다가 죽거나 맞고 나서 얼마 못 가 죽거나 정도전은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택한 거였죠. 숙청의 칼날은 이제 더 큰 곳을 향했습니다. 고려 왕씨 왕족들이었거든요. 이들은 강화도와 거제도 같은 척박한 섬으로 강제 추방됐습니다. 겉으로 이성계는 왕씨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선처를 베푸는 인자한 군주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섬으로 보낸 건 보호가 아니라 감금이었고 정도전의 정보망은 전국 곳곳에 뻗어 왕씨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강제로 섬에 갇힌 왕족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제까지 개경 궁궐에서 왕족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거친 파도가 치는 외딴 섬에 던져진 겁니다. 돌아올 기약도 없이. 이것이 이성계가 말한 선처의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극의 끝이 아니라 더 참혹한 결말을 향한 시작이었을 뿐이었죠. 1394년 조선이 건국된 지 겨우 2년밖에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김가행과 박중질이라는 두 사람이 몰래 점쟁이를 찾아갔거든요. 점쟁이 이름은 이유. 이들이 물어본 건 단순했습니다. 조선 이씨와 고려 왕씨, 과연 누구의 구군이 더 강한가? 지금 생각하면 그냥 점 한 번 본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 시절엔 달랐습니다. 점쟁이 이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양왕에게는 희망이 없다. 하지만 왕과 왕거 같은 다른 왕씨 종친들에게는 아직 왕의 기운이 남아있다고.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도전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정도전이 전국에 깔아둔 촘촘한 정보망에 걸려들었거든요. 김가행 일행은 즉시 수원으로 압송됐습니다. 그리고 국문이 시작됐죠. 단지 점 하나 봤을 뿐인데 술집에서 요즘 경기 어때요? 한마디 했다가 끌려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왕씨의 구군을 묻는다는 건 고려 보기를 꿈꾼다는 증거였거든요. 조사는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점괘의 이름이 오른 왕화, 왕거를 비롯해 연루된 왕씨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왔습니다. 국문 끝에 내려진 판결은 참수, 점 한 번이 목숨값이 된 겁니다. 왕씨라는 성씨 자체가 이미 죄목이 된 세상이었던 거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의심받던 그 시절의 공포가 어느 정도였는지 지금 우리로선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점괘 사건이 터지자 조정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대신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거든요.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공양왕을 사형에 처하고 왕씨 전체를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고. 그냥 몇몇 신하가 조용히 건의한 게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반복적이고 거의 압박에 가까운 수준이었거든요. 대신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전 왕인 공양왕이 살아있는 한 고려 보기를 꿈꾸는 세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려면 장작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점괘 사건처럼 왕씨의 구군을 묻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건지 누군가 뒤에서 판을 짠 건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대신들의 집단적 요구가 이성계 혹은 정도전의 각본이었다는 설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왕이 직접 명령을 내리면 두고두고 오명이 남죠. 하지만 신하들이 먼저 요청하고 왕이 마지못해 허락하는 구도라면 달라집니다. 나는 반대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성계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신들의 청을 차마 거절할 수 없다고.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 모든 걸 허락한 겁니다. 냉정하게 보면 이건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퍼포먼스였습니다.
분노도 명령도 없이 그저 신하들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표정으로 고려 왕실 전체의 운명을 결정해버린 거죠. 역사상 가장 조용하고 가장 잔인한 결재였습니다. 이성계의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기다렸다는 듯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공양왕이었습니다. 삼척으로 압송되던 중이었거든요. 중추원부사 정남진이 이끄는 관리들이 공양왕과 그의 아들들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끈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교살이었죠. 왕이었던 사람의 마지막이 그랬습니다. 길 위에서 아들과 함께 강화도로 이송되던 왕씨들의 최후는 더 참혹했습니다. 강화 나루터, 지금의 김포 인근 바다였거든요. 배에 태워 한참 나가더니 그대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산채로요. 헤엄을 쳐봐야 육지까지 닿을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파도 소리만 남기고 그렇게 가라앉았죠. 거제도로 향하던 왕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송관, 손흥종 등이 배를 멈추더니 왕씨들을 바다 한가운데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이 장면들이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조선왕조실록에 직접 기록돼 있거든요. 왕씨의 남은 자손을 대대적으로 추적하여 모두 물에 빠뜨려 죽였다. 조선이 스스로 남긴 기록입니다. 숨길 생각조차 안 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당연한 일처럼 처리됐다는 겁니다. 정확히 몇 명이 희생됐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기록 자체가 불완전하거든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고려 500년을 이끌었던 왕씨 유력 혈통은 이 짧은 기간 동안 사실상 전멸했다는 거죠. 강물도 바닷물도 그날의 기억을 삼켜버렸지만 역사는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 살아남은 왕씨들, 육지에 숨어있던 왕씨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걸.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건 성씨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왕왕이라는 글자에서 획 하나를 더하면 옥이 됩니다. 왕왕과 전전은 글자 모양이 비슷하죠. 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면서 혹시라도 들켰을 때 우연이라고 둘러댈 수 있는 글자들이었거든요. 성씨를 바꾼다는 게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 시절엔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왕씨라는 이름, 석자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오늘로 치면 이런 겁니다. 회사에서 잘리는 게 아니라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상황. 그러니 이름을 버리는 수밖에 없었죠. 500년 왕조의 후손이 자기 성씨조차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 살아야 했던 겁니다. 이들은 산골 오지로 숨어들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최대한 낮게 엎드려 살았죠. 왕족이라는 자부심은 사치였습니다. 생존이 먼저였거든요. 고려 500년을 지탱해온 거대한 성씨가 조선 초기 20여 년 동안 존재 자체를 지워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띄는 순간 그것으로 끝이었으니까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왕씨가 얼마나 됩니까? 흔하지 않죠. 다른 성씨에 비해 유독 드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학살로 목숨을 잃거나 살아남기 위해 성씨를 바꾸거나 둘 중 하나였던 겁니다. 찬란했던 왕조의 이름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지워져 갔습니다. 이름 하나가 이토록 무거운 짐이 됐던 시절의 이야기 쉽게 잊어선 안 됩니다. 그렇게 숨죽이며 살던 왕씨들에게 20년이 지나서야 작은 숨구멍이 생겼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즉위 13년, 1413년에 공식적으로 선언했거든요. 왕씨에 대한 수색과 처형을 이제 그만 멈추겠다고. 딱 그 한마디였지만 왕씨들에겐 20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20년입니다. 강산이 2번 바뀌는 시간 동안 이들은 성씨도 숨기고 고향도 숨기고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숨기며 살았던 겁니다. 아이를 낳아도 왕족의 후손이라는 걸 말할 수 없었고 부모가 죽어도 제대로 된 제사 한번 지내지 못했죠. 그 세월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태종이 금령을 해제한 건 관용의 표시이기도 했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기틀이 이제 완전히 잡혔다는 거죠. 왕씨가 다시 들고 일어나도 꼭 끄떡없을 만큼 나라가 단단해졌다는 자신감, 패자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조선 5대 왕 문종대에 이르러서야 고려 왕실 조상들에 대한 제사가 마침내 허용됐습니다. 죽어서도 제삿밥 한 그릇 제대로 못 받던 이들이 수십 년이 지나서야 겨우 인간적인 예우를 받게 된 거죠. 늦어도 너무 늦은 화해였습니다. 하지만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나았겠죠. 왕씨들은 그렇게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기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지만요.
칼로 세운 나라가 결국 붓에 의해 바뀐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조선 건국 이후 벌어진 일이 딱 그랬거든요. 정몽주가 선죽교에서 쓰러지던 날 그의 제자 야은, 길재는 스승의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 나라에서 벼슬은 하지 않겠다고. 조선 정부는 길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관직을 주겠다고, 함께하자고. 하지만 길재는 거절했습니다. 고향 경북 구미로 내려가 조용히 후학을 길렀거든요. 겉으로 보면 그냥 시골에 내려간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건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것에 충성하고 불의한 권력에 굴복하지 말라는 정신이었죠. 정몽주에서 길재로 이어진 그 정신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 조용히 심어졌습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운 건 한참 뒤였습니다. 길재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성종대에 이르러 중앙정계로 대거 올라왔거든요. 살인파라는 이름으로 이들은 조선 건국 주역의 후손인 훈구파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처음에는 밀렸습니다. 사화를 겪으며 많은 이들이 피를 흘렸죠. 하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살인파는 훈구파를 몰아내고 조선의 주류 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하죠. 고려에 끝까지 충성했던 정몽주의 정신적 후계자들이 결국 조선을 이끄는 세력이 됐으니까요. 칼을 든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지만 그 나라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건 붓을 든 선비들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긴 호흡으로 복수를 완성하기도 합니다. 조선 건국은 새로운 나라의 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탄생 뒤편에는 지워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죠. 바다에 던져진 왕족들, 이름을 버리고 숨어 살아야 했던 생존자들, 죄책감 속에 술잔을 기울이다 눈 감은 노년의 여인. 교과서는 이 이야기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공양왕의 능이 삼척과 고양 두 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디서 죽었는지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왕, 그 혼란스러운 흔적 자체가 지워진 역사의 증거입니다. 역사의 어두운 면을 외면하면 우리는 절반짜리 진실만 갖게 됩니다. 승자의 이야기만큼 패자의 이야기도 기억될 자격이 있습니다. 고려 왕씨들의 비극을 통해 권력의 민낯을 그리고 역사의 무게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